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이 이제 로보틱스 분야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전까지 했던 연구를 통해서 좀 발표하게 된 현재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그 지식지능형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을 운영 중인 신승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체 아마 내용은 제가 요 로보틱스 분야 또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웹비나가 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 연구 내용 간단하게 소개 좀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연구에 적용했던 부분이 이제 아이작심이라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아이작심을 이용해서 강화학습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중점적으로 드리고 또 후반부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있게 보는 요즘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챗GPT, LLM을 로보틱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그 페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또는 강화학습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뭐 소개해드리면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 인공지능이라고 또 우리 AI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뭐 기계학습하고 딥러닝, 강학습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큰 범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공지능 안에 데이터와 좀 관련된 부분 우리가 머신러닝 분류로 얘기하고 이 머신러닝 부분의 어떤 한 분야가 뉴럴넷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 개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신경망 안에 그 딥러닝이라는 게 한 7, 8년 전, 네, 그때 이제 확 인기를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은 머신러닝 안에 뉴럴 네트워크를 섀로우 네트워크 그리고 딥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들었던 딥러닝이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 안에 있는 부분이고 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크게 분류를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강화학습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로 많이 설명됐던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모델한테 어떤 입력과 어떤 피처들을 보게 할 건지를 선택해줘야 했습니다. 만들어줘야 됐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피처 셀렉션 또는 피처 프로젝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들어오는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되는지 그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이 클래시파이어가 모델이 이게 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가장 머신러닝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딥러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특징점들을 추출해내는 부분이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서 사람이 작업을 들 하더라도 모델 스스로 입력의 이 초기 부분에 되는 부분에 이제 피처들을 알아서 중요한 피처들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서 딥러닝이 기존의 머신러닝보다는 훨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과 머신러닝 이런 부분이 아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실 한 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머신러닝 안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등이 있고 우리가 아마 기계학습하면 머신러닝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클래시피케이션, 레그레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체를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 레그레션은 뭐 가장 와닿는 거는 주가 예측. 네, 요즘 뭐 주가 예측 사실 잘 되진 않지만 그런 예측 시계열 그 아주 연속적인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레그레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이제 강학습이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많이 관심이 있었고 또 많이 요즘에 연구를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실에서 제가 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라는 특히 저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ECG, PPG 뭐 이런 EMG 시그널 같은 시계열 상체 바이오 시그널 그리고 비전이라든지 모션 이런 여러 가지
신호로부터,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어떤 정보를 뽑아내고,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고, 그 정보로부터 어떤 널리지를 뽑아내는 이런 DIKW 피라미드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널리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과정들인데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여러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 정보들을 실제 세계든 아니면 가상 세계든 이게 로봇이든 또는 사람이든 그래서 로보틱스나 헬스케어 쪽에 이런 지식적인 정보를 적용해서 어떤 그 피드백 루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제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과 관련해서 AI나 머신러닝 또 딥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부분인데 로봇하고 관련이 돼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멀티 로봇 파일 제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장이나 이런 산업에서 로봇 파일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로봇 파일을 한 대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작업하게 되면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로봇 파일 여러 개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선은 할당량을 어떻게 나눌 건지, 태스크를 어떻게 나눌 건지, 태스크 얼로케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작업이 할당이 됐을 때 그 작업별로 어느 패스로 작업을 해야지 최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로봇 파일들이나 여러 개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충돌을 어떻게 회피할 건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사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거의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K-이미지 클러스팅 같은 대표적인 클러스팅, 비지도 학습 중에 한 부분인 이 K-이미지 클러스팅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구분하고 그리고 구분된 태스크에서 여기 보시면 링커니안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이 트러블 세일즈맨 프로그램을 풀기 위한 어떤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금방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최적으로 경로 이동을 할지 계산을 하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개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래픽 관련된 엔진들이나 API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뭐 충돌 회피나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엔진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걸 개발했을 때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개발돼 있지 않고 오픈돼 있지 않아서 실제로 오픈GAD나 또는 그 ODE라고 하는 오픈 다이나믹 엔진이라는 물리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특히 뭐 인공지능 관련된 알고리즘 또는 아까 머신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로봇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자,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EMG 신호, 사람의 근전도 신호죠. EMG 신호를 이용해서 사람과 로봇을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MG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 제스처, 손 동작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분된 것들을 어떤 로봇의 상태나 디스크리트한 커맨드를 내주기 위한 명령어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EMG에서 나오는 근력의 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그 팔의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로봇의 속도 커맨드를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로 어떤 이런 손 동작 저희가 다이나믹 모션이라고 얘기를 지칭을 했는데 이런 다이나믹 동작을 EMG 신호로 구분할 수 있게 개발을 했고 실제 이 연구에서 저희가 포커스했던 부분은 EMG 신호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에 보시다시피 팔의 위치에 따라서 이 근전도의 절대적인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연구 제안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이 EMG를 통해서 그 손동작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적인 모션,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 주먹 쥐고 있는 상태, 손을 핀 상태, 뭐 이런 정적인 상태를 EMG로 구분한 연구들이 많이 됐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에 보시다시피 팔의 위치에 따라서 절대적인 값들이 EMG 시그널의 값들이 틀려지고 그거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되는, 에큐러시가 적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이런 정적인 모션들 말고 동적인 모션, 핑거 스냅핑이라든지 뭐 건 이런 표정 이런 동작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크기나 이 위치에 따라서 절대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정보, 그러니까 컨텍스추얼한 인포메이션들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 처음에 보시다시피 시그널 A와 시그널 B가 같다라고는 우리가 절대 얘기할 수 없는데 B 그림에 있는 시그널 A와 시그널 B는 크기랑 뭐 진폭은 다르지만 좀 유사한 신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저희가 말하는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다이나믹 모션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로봇팔을 움직이고 또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들은 실제로 스킨 스트레치 피드백 같은 어떤 피드백 루프를 줄 수 있는 어떤 신호들을 이용해서 팔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로봇팔 컨트롤을 위한 어떤 연구로 확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내용을 저희가 박사 과정 때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자,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저희 연구팀에서 소프트 스트레인 센서라는 소프트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프트 센서는 자, 이게인이라는 액체 금속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두 가지 다른 채널들을 이용해서 저희 손 같은 경우는 마디가 세 개 있고 구부러지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정도를 이 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센서 다섯 개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글러브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 데이터 글러브를 이용해서 어떤 핸드 제스처에 대한 그 센서가 반응하는 글러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글러브를 가지고 제가 어, 총 12개의 제스처들을 입력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용했을 때 여기 보시면 LDA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의 애큐러시를 가지는 그 말은 이 12가지의 제스처들을 잘 분별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런 핸드 제스처 관련된 연구는 그 수화와 관련된 연구 또는 이것들을 확장해서 로봇 인터페이스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동아대학교 와서 학부생들하고 간단한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모바일 오토노머스 차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요즘 굉장히 많이들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전기차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충전. 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충전 시스템은 거의 고정형으로 어떤 스테이션 형태의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의 하나의 단점은 차주가 이제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하고 충전이 다 되면 주차를 빼야지만 그 다음 분이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전율 입장에서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걸 개발한 회사들도 있고 실제 모바일 시스템하고 팔을 연동해서 이 모바일 시스템이 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소켓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해주는 저희 휴대용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배터리를 가지고 가서 충전해주고 다 되면 그 배터리를 다시 끌고 와서 차징 스테이션에 넣어서 다시 충전하는 그래서 전기차가 주차된 곳이 충전을 하는 스테이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마스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부생들하고 실제 욜로나 이런 걸로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모바일 플랫폼은 오물에서 나온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했고 위에 부분은 로보티즈에서 나온 사출자 로봇 오픈 매니플레이터 그리고 인텔 리얼 센스를 이용해서 좀 시스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모바일 플랫폼이 그 전기차에 해당하는 소켓이 해당하는 부분까지 근접하고 근접한 위치에서 이제 로봇팔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소켓의 위치를 디텍션하고 거기에 충전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로 어,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 뭐 학부생들하고 지냈던 부분이라 아직 개발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또 슬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기능 관련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오늘 우선 제가 배치를 초반에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뒤에는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을 좀 넣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GPU랑 멀티플 로봇 시뮬레이션 강화학습을 위한 멀티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아이작심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가 요즘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연구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작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이작심은 엔디비디아에서 나온 툴입니다.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한 툴이고 실제로 엔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이 옴니버스는 자, 실시간으로 3D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실시간 3D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우리가 활용성이 많은 게 저희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아이작심이라는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부분 또는 이런 뭐 디지털 트윈 공장 자동화를 버추얼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또는 옴니버스 메타버스 죄송해요. 메타버스 환경 구축 또는 영상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그 3D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플랫폼 안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핵심 기능은 엔비디아에서 원래 하고 있는 그 GPU 기반 하드웨어 거의 GPU 기반 하드웨어 부분에서 제게 1위 기업이죠. 그리고 뭐 피직스 X 같은 물리 엔진 그리고 뭐 게임 엔진에 사용되는 뭐 레이 트레이싱 기법 이런 것들 최신 그래픽 기술들이 사실 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그러니까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기획을 해서 만들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 중에 하나의 서브 툴로서 로봇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아이작심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아이작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데모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판다 로보담으로 이제 스태킹 블럭 쌓는 거 요거는 이제 진짜 장 콜리전 어보이던스 이런 것들이 이 툴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밑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무브잇으로 이 로봇 패스 플레이닝을 무브잇으로 RBG를 통해서 패스 플레이닝 하는 영상이고 그 패스 플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대로 옆에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아이작 심 안의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실제 로봇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 플래닝 한 대로 로봇팔이 움직이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사실 가제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이작심을 제가 활용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뮬레이션의 묘사가 되게 사실적인 부분. 그래서 가제보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실제 묘사가 굉장히 리얼리스틱합니다. 사진처럼.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실 이전에 저희가 로봇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로봇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크게 이 묘사는 질이라든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비전 처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필요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아이작심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욜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물체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라벨링 돼 있는 또는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각 사각형이 아니고 그 물체를 따라서 생기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사람이 직접 라벨링 해야 되는데 사람이 라벨링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단가가 높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딥러닝을 좀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이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우리가 신세릭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생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작심의 이런 사실적인 묘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성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말 그대로 3차원 환경에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절대적인 위치 또는 그 바운더리 위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어떤 데이터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은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고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돌아다니게 돌리면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욜로라든지 요즘에 플립이라든지 뭐 샘이라든지 뭐 이런 알고리즘을 추가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그런 것들이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 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이작심이 기존하고 다른 부분은 GPU를 이용한 물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 다음 거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설명드리면 네. 자, 이 내용은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 아마 한양대에서 진행했던 아이로스에 나왔던 페이퍼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가상 환경에서 가제보와 로스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훈련시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 여기 보시면 자, 가제보와 로스1을 이용해서 둘이 통신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 목표가 되는 이 녹색 점,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녹색 점을 로봇이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직 훈련이 덜 된 상태라서 이 녹색 점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특히 저희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TD3 네트워크를 써서 강화수 써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인데 이 녹색 점을, 네,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점을 찾기 위해서 로봇이 여기 있고 녹색 점 위치까지 자동으로 찾아가는 학습을 통해서 목표물까지 라이더 신호를 통해서 가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우선은 TD3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심층 강화학습,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인데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GPU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GPU에서 훈련이 돼야 되고 가제보나 로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 시뮬에서 나오는 이 라이다 정보 또는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이 CPU 안에서 계산이 됩니다. 이 물리 현상이나 이런 것도 다 CPU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CPU에서 계산된 부분을 다시 GPU로 가져와서 트레이닝 시키고 다시 GPU에서 계산된 모델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 거를 다시 또 CPU로 옮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병렬 현상 그 CPU와 GPU 간의 데이터 이동이 잦게 되는데 이럴 때 말 그대로 저희가 병렬 현상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아이자심 같은 경우는 아마 초기 모델에서는 뭐 유니티나 아니면 다른 거 리얼 엔진이나 이런 걸 썼었는데 이제는 아마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피직스 X라는 물리 엔진을 GPU 기반 물리 엔진을 사용을 해서 이 물리 현상의 시뮬레이션도 GPU에서 그리고 강학습의 모델을 훈련하는 데이터도 GPU에서 그러니까 CPU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GPU 내에서 시뮬레이션이나 훈련을 같이 동행할 수 있게. 그 말은 잦은 데이터 이동을 방지함으로 우리가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쓰는 아이작심 같은 경우는 GPU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우리가 생성 데이터를 만들 때 질이 더 좋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제보라든지 또는 어,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 훈련 벤치마크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쓰는 무즈코 지금 네, 뮤즈코 그리고 뭐 코펠라 심, 위복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들이 있는데 아이작슨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많이 아마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했을 때 한계성. 오픈 소스로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소스에 접근하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개발자들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있지만 한계성은 말 그대로 한 돈을 투자해서 한 방향으로 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작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대형 기업의 엔비디아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가 지켜보기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툴로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지켜보고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아이작심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로봇파를 트레이닝을 했던 내용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모델 훈련하기 위해서 TD3도 써보고 소프틱 액터크래틱 SAC도 썼었는데 아마 이 동영상은 아마 SAC를 통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 처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판다 로봇 7축을 가지고 있는 판다 로봇 암이 목표인 이 빨간 콘까지 이동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제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제대로 못 가는 부분을 우리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트레이닝이 다 되고 나서 보시면 목표 위치까지 바로바로 이동하는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아이작심을 통해서 구분을 했었고 사실 요 시뮬레이션만 해서는 뭐 가져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이작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하나의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넣고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16개의 에이전트를 아까 했던 똑같은 형태로 16개의 에이전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256개의 에이전트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거를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아이작심에서 초반에 나왔던 그러니까 페이퍼에 나왔던 거 같은 경우는 4,096개의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숫자만 4,096개로 바꾸면 에이전트가 4,960개 만들어지는데 이걸 동영상을 만들 때 4,960개라면 너무 그냥 움직이질 않는 정도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정도 될 때는 그래픽 렌더링 안 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영상으로는 이제 256개 에이전트만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됐고 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늘리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아까 앞에서 했던 트레이닝 그 리워드 값, 그래서 추종해가는 트레이닝 돼가는 과정을 하나 뽑아온 건데, 실제로 트레이닝 되면서 리워드 값이 점점 상승하고 거의 0, 뭐 이거는 리워드 함수 조정하기 따라 나눠주는 저 같은 경우 0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 점점 접근해가는 요 트레이닝 곡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하나의 이런 트레이닝을 완료하기 위해서 뭐 200K 또는 250K 정도의 훈련 스텝이 필요합니다. 이 스텝이라는 거는 강학습에서 필요한 액션을 취해서 다음 상태의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받는 요 한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뭐 심플하게 한 스텝이 1초 걸린다. 사실 1초보다 더 적게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간단히 뭐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한 스텝이 1초 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250K의 스텝은 실제로 4,166분이 됩니다. 그래서 4,160분은 사실 96시간, 거의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되죠. 이 강학습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이닝 시간이 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의 로봇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9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작심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한 번 스텝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 그 아카이브에 나왔던 페이퍼에 보면 아마 32개 자유도 가지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아이작스에서 6분 만에 트레이닝을 한 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돌아가기 위해서 6분 트레이닝을 한 거를 실제 다른 연구에서는 6일 동안 트레이닝 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이 강학습의 한 단점인 오랜 기간의 트레이닝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로보틱에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뒤에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매스 제너럴 하스피럴이라는 곳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ICU라고 하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고혈압을 걱정을 하는데, 이 ICU에서는 저혈압을 걱정을 합니다. 이 이유가 저혈압이라는 거는 피가 장기 기간에 제대로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 장기가 괴사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저혈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저혈압이 들어가고 나서 승합제라는 이 혈압을 높여주는 승합제를 놓게 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데 보통 반응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저혈압이 되고 나서 승합제를 놓게 되면 적어도 15분 동안은 저혈압 구간에 환자가 놓이게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 내용은 그 혈압에 대한 시계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 후에 이 저혈압 구간에 들어가겠다 이런 걸 예측하는 그 모델로 베이스라인 모델은 말 그대로 심플 스레스홀드 디텍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60mm 머큐리라는 혈압보다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알람을 떼어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될 거고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뭐 로지스트 리그레이션 모델 또는 오토 리그레이션 모델이라는 그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회기를 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어, 이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틀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최고로 좋을 때는 오토리버스 모델 같은 경우는 12분 전에 그 알람을 디텍션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활용하면 환자들이 미리 저혈압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승합제를 투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부분이 됐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했던 주제들은 웨어러블 심혈관 모니터링이라 해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갤럭시 워치라든지 갤럭시 핸드폰 이용하시면 혈압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혈압 측정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PPG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압 측정 기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혈압대라고 부르는 커프가 연결되어 있는 혈압 측정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혈압 측정기를 이용할 때 단점은 우선은 휴대하게 만들기가 좀 힘든다라는 점, 왜냐면 공기압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 측정이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갖고 다닐 수 있게 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프 리스라는 형태의 어떤 센서 기반으로 바이오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혈압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특히 애플이나 삼성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PPG 센서를 이용해서 혈압 측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됐고 제가 연구했던 거는 BCG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BCG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심장이 움직이는 거는 어떤 동력학적인 움직임이죠. 힘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발생이 시킵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작긴 한데 실제로 가속도계를 이용하면 10mg 내의 진폭. mg라는 거는 1g가 중력 가속도 9.8m/s라고 했을 때 10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크기로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이용하면 이 BCG의 이 피크 신호가 어떤 혈압과 관련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손목시계 같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도 혈압을 계속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혈압을 변형시키는 인터벤션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뭐 BCG, PPG 혈압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 혈압 데이터의 어떤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징적인 정보들,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 피처들이 혈압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기계학습과 관련된 많은 방법들이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동아대 와서는 실제로 아두이노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ECC나 PPG 신호를 400Hz로 좀 샘플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호 측정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 BCG 신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호대 노이즈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말은 외부 노이즈에 의해 되게 금방금방 변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BC 신호를 측정하다 보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피크가 점이 있는 좀 상태가 좋은 BC 신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특징점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는 이 신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실제 활용할 때 이런 좀 좋은 BCG 데이터만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내면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요거 보시면 요게 한 비트, 그러니까 심박이 한 번 떴을 때 BC 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이 이미지를 두 개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면, 우리가 BC 신호를,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좋은 거랑 나쁜 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타임 시리즈라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화한 거를 기존에 우리가 CNN 기반의 모델들, 뭐 레즈넷, 뭐 댄스넷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좋은 성능의 분해 능력이 있는 모델을 좀 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똑같은 사실 메소돌로지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 적용했던 부분이 파킨슨병에 어떤 파킨슨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심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을 데려오셔 와서 마커를 설치한 다음에 그 모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 모션 데이터는 말 그대로 뭐 직선 보행 또는 회전 이렇게 하는 보행들을 할 때 그 마커의 위치들을 이제 좌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한 모션을 할 때 어떤 시계열 데이터, 쭉 연결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까와 똑같이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화한 데이터를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으로 나눈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이 있는 분에도 심각도가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단계별로 이미지를 구분하는 모델을 CNN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시계열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CNN 모델을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했던 연구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잠깐 뭐 저희가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연구 테마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은 아니지만 논문에 나왔던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아마 한글로 저희 번역 초거대 모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일 뭐 많이 아시는 게 챗 GPT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 모델을 실제로 로보틱스에 활용해서 나온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널 페이퍼는 아니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페이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 GPT 이게 아마 올해 초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챗GPT를 이용하면 어떤 로보틱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현재 우리가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할 때, 스페셜라이즈 엔지니어,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잘 아셔야 되고, 제어, 그리고 뭐 로스 기반으로 했다면 로스를 잘 활용을 하셨어야 되고,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어떤 오브젝티브, 목표가 되는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이 코드 짜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됩니다. 이 테스크 그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뭐 드론이 선반에서 어떤 물건을 찾는다라든지 로봇팔이 블럭을 쌓는다라든지 또는 이동형 로봇이 방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태스크 꼴이 되겠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코드를 바꿔가면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테스트 해보면서 로봇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챗 GPT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엔지니어가 없이도 그냥 일반 유저들도 이 개발 과정을 LLM, 챗 GPT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느냐? 우선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사용할 때 잘 아시는 부분이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줘 뭐 또는 어떤 내용을 조사해서 요약해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기능이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보틱스에서 이 챗GPT를 이용하는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로봇에 필요한 API를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가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잘 흐려서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가 로케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함수는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저게 욜로 모델을 쓴다고 그러면 욜로 모델에서 그 오브젝트 찾고 그 오브젝트 찾은 거에서 또 위치 표현하고 그 클래스 정보로 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랑 맞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를 작성해 놓고 이 함수만 어떻게 쓴다. 챗GPT에 알려주게 되면 챗GPT는 어떤 물건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찾기 위해서 네, 이 함수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API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그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챗GPT가 이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나 LLM 했을 때 중요한 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용에 지금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아까 얘기했던 로켓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XYZ 값을 리턴을 하고 오브젝트 이름을 스트링으로 주면 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걸 챗GPT가 이해하고 세 번째에서 이제 그 어떤 유저가 어, 로봇한테 뭐 어떤 물건을 찾아서 뭐 선반에 올려줘 뭐 이런 명령을 하면 그거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유저가 좀 수정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페이퍼에 나왔던 동영상을 좀 제가 설명을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챗GPT랑 에어심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드로 시뮬레이션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위에 부분이 이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프롬프트가 다 완성이 되고 레디가 됐으면 자, 사용자가 앞으로 가라, 그리고 이륙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챗GPT는 이륙을 위한 코드를 앞으로 가고 이륙을 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게 테이크오프라는 함수 하나를 콜하면 우선 된다라는 걸 앞에 프롬프트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테이크오프하고 앞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간단한 거였고 자, 그 다음 질문은 fly to the turbine, 터빈 쪽으로 날아가라는 어떤 되게 뭐 심플한 명령어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챗GPT가 퀘션을 하는 게 이 환경상에는 두 개의 터빈이 있는데 어떤 거로 가는 게 가길 원하느냐? 우선은 터빈 1, 터빈 2 이렇게 물어보고 우선은 가정에서 터빈 1이었을 때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짜주고선 네, 여기 까주고 사용자가 터빈 1이 아니고 터빈 2로 가라. 그리고 갈 때 여기 이게 터빈에서 한 12m 정도 떨어져 있게끔 X축 방향으로 그리고 이 높이 고도는 한 50m 되게끔 해라.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챗GPT가 코드를 다시 짭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제 영상에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죠. 고도, 높이, 그리고 X축에서, 어, 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 퀘션은, 이 첫 번째 블레이드,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는 걸 수직 방향으로 30m 검사하고 다시 내려와라 하는 그런, 주문을 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챗GPT가 코드를 짜고 수행하는, 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LLM을 썼을 때 우리가 직접 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태스크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터빈으로 가라 또는 뭐 터빈의 몇 번째를 조사해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세부화 디테일화할 수 있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로봇을 점점 뭐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게 사용자가 나 지금 목마르다. 그래서 마실 거 하나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챗GPT가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은 뭐 코코넛 워터랑 그리고 다이어트 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용자가 다시 어, 나 짐에 그러니까 운동 갔다 와서 좀 헬시한 옵션으로 하나 찾아줘 하니까 이 챗GPT가 코코넛 워터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워터를 찾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짜게 되고 그거를 이제 실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거 한번 동영상 뒤에 좀 보시면
네, 실제로 DJI 드론을 통해서, 아까 짠 코드를 통해서, 목표인 코코넛 워터를 찾기 위해서 작용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들은 뭐 시간 관계상 우선 동영상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챗GPT 위에는 이제 챗GPT 아까 얘기했던 챗GPT 매니플레이션 동영상을 하나 추가했고 밑에는 오른쪽은 이제 이 로봇이 픽, 플레이스, 토스라는 세 가지 옵션 태스크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방을 청소하는 이게 아마 스탠포드 프린스에서 나왔었나?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컵을 쏟았을 때 이거 치우는 걸 도와달라는 뭐 그런 옵션을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연구실에서 이 LLM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LLM을 이용하면 기존의 로봇을 컨트롤할 때 딱 전문가가 특별한 명령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이동했다라는 점을 좀 일반 사용자들도 LLM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디벨롭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보틱스에 활용이 되면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로봇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사람과 친화적인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최근에 산업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제가 하는 연구들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요즘에는 이제 멀티 채널, 멀티모달,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테이션 파워들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많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뭐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또는 제스처 레코그니션, 헬스케어, 로보틱스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로봇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에 대한 지능화, 가상 그 GPU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강학습과 연동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시뮬레이션이 실생활에 적용되려면 항상 거기에는 갭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하고 리얼 부분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갭을 줄여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LM이라는 어떤 정보를 지능화하는 이런 정보 말 그대로 어떤 물체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환경 간의 관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종합이 된다면 로봇을 좀 더 지능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LLM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발표 내용은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47분 정도 돼서 딱 어느 정도 맞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Q&A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Q&A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 이 매브릭 웹미나가 제가 알기로는 기계공학과 관련된 베이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와 관련돼서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로보틱스 부분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장을 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 시뮬레이션과 실제 모델과의 차이, 가장 큰 문제, 사실 진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해결해 보신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로봇을, 지능화하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 로봇에 적용해서, 훈련된 모델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 연구를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앞으로 해야 될 연구 부분이다 보니까 좀 살펴보는 것들이 우선은 실제 로봇에 했을 때 가장 크게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 상태의 물리적인 특성과 실제 상태의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상 환경에서 만들었던 학습했던 내용이 실제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실제 생활에서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실제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로 돌기 때문에 어떤 제어 루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뭐라고 그러죠? 좀 운영 체제에 따라서 리얼 타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서 훈련할 때는 저희가 뭐 1kHz라는 제어 루핀을 가지고 했다면 실제 로봇에서는 로우 레벨에서 어떤 PID 제어를 할 때 뭐 한 100Hz 이렇게 된다. 이 제어 헤르츠가 틀리고 샘플링하는 데이터의 어떤 그 분해능이 틀리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전에 가상 환경에서 훈련했던 로봇이 거의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투 리얼이라는 토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실제 적용을 해서 한 부분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챗GPT로 로봇 코드를 실행하는 데모에서 랭귀지는 주로 파이썬이 사용되나요? 네. 그리고 패키지 연동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선은 파이썬 코드로 작성되는 데모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로봇 개발이나 딥러닝 개발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델별로 C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C나 C++ 같은 경우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한 기계 언어로 변환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작성하고 실행해보고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파이썬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 패키지와 연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 이 LLM 거대 모델 같은 경우는 함수를 불러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함수 안의 내용이 로스를 통해서 뭐 토픽을 전달하다던가 아니면 액션을 요청한다던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로스에 뭐 국한되지 않고 어느 거라도 이 상위단에서 저희가 패키징화 해가지고 함수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LLM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아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그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실제 로봇의 이 괴리감 때문에 사실 강학습 훈련은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그냥 놀이로 치부될 수도 있고 실제 로봇을 만드시는 분한테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커멘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을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 강학습을 통해서 모델한 거를 적용하기 위한 부분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심투리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강학습과 로보틱스의 그 중간다리 역할로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관련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알려주신 연구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선수 과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아이작심과 관련해서 아이작심이 이제 NDB에서 만들기 때문에 문서화가 가제보나 이런 것처럼 한국어나 이런 걸로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초적인 자료는 영어로 된 걸 보고 안에 코드 내용을 분석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3차원 상에서 어떤 수학적인 부분을 이제 코드로 만든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제가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3차원 상에서 수학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회전,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안에 쿼터니언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니언을 이용한 뭐 회전, 쿼터니언 로테이션 또는 보통 저희가 목표하는 지점, 그러니까 카메라를 응시하는 지점의 수직 반대 방향으로 노멀한 벡터를 찾아야지 거기에 뭐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다라든지 이런 좀 3차원 모델상에서의 행렬 변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팔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 말 그대로 뭐 속도, 위치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코딩으로 실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뭘 하는지 개념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없으시면 실제 코드를 보더라도 그 코드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부분, 특히 3차원 그래픽스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의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동력학, 기구학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선수 과목이 돼야 될 거고, 또, 아이작슨 같은 경우는 다 파이썬으로 우선 코드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파이썬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되게 말 그대로 엄청 큰 양의 대양의 코드인데,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수가 되면 아이작스를 이용한 개발에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역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은 사실 꼭 로보틱스가 아니어도 모든 연구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특히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시계열 데이터 처리가 관련해서는 이제 또는 머신러닝과 관련해서는 통계와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좀 딥하게 하시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이론, 그리고 확률 이론, 이런 또 인포메이션 시어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실 수는 없겠지만 키워드들 별이나 각각 항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세 가지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영상 중에 임시신호 로봇 반영할 때 시간적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고 개선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때 EMC 신호를 이용했을 때 제가 했던 부분은 어, 중간에 미들웨어로 해서 센서 데이터에서 신호 받아서 처리하는 C샵으로 구현된 미들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위단에서 아까 말씀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틀랩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 자체가 접근이 편하긴 하지만 실시간성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거를 하나의 보드나 하나의 그 컴퓨터에서 다 하나의 언어로 처리하게 된다면 좀 더 이 반응이 빠르게 되겠죠. 딜레이 좀 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래도 연구 토픽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 구현에 대해서 집중했고 이런 효율성이나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아이작스임 같은 경우는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 로그인 아이디 만드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공짜 아마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엔비디아 프로퍼티라고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오픈돼서 뭐 자유롭게 쓸 수가 고 비용 같은 부분은 우선은 GPU 아이작심 같은 경우는 기본 요구 하드웨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GPU가 달려 있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게이밍 노트북에 30 RTX 3060 네. RTX 3060 시리즈에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뭐 프로젝트 진행하고 테스트하는데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모델이 커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뭐, 요즘에는 4090이나 아니면 A6000 시리즈 뭐 이런 걸 써야 되지만,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3060, 40, 그 정도 시리즈만 해도 아마 충분히 돌려보시고 하실 수 있고, 초기에는 리눅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작동이 됐는데 요즘에는 윈도우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 윈도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 내에서 설치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통한 로봇 분야의 활용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추가로 응용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이 LLM을 이제 접하고 나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을 어떻게 연구에 적용해 볼까? 우선은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그런 연구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워낙 LLM이라는 모델이 이제 개발을 계속 하게 되고 점점 기능이 더 많아지고 어,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처럼 로봇을 언어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그 태스크를 점점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가장 초반에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상에서 저희가 또 로봇을 만들고 그 태스크를 할 때 저희가 예상하는 환경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만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실제 로봇이 요즘에 서비스업으로 많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 저희가 그 바리스타나 이런 거 로봇 보면 그 로봇 커피를 어떤 지정된 위스크에다가 또 놓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정해진 위치에 뭐 사용자가 노트북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출력을 넣어가지고 로봇이 거기다가 놓게 되면 커피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개발할 때 그걸 다 고려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LLM을 통해서 뭐
사용자한테 뭐 언어로, 음성으로 뭐 치워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점주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옆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코드를 직접 로봇 개발자가 아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한다라든지 이런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챗GPT나 LLM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써보지 않고서는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 그 랩실의 리서치 네 가지 토픽 중에서 모든 중요한 이제 연구이시겠지만 이 중에 가장 높은 포션을 두시는 연구는 어떤 토픽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은 저는 사실 뭐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박사 때 로봇을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고, 근데 실제로 진행하다면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더 빠졌던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 있으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이 시뮬레이션이고,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강화학습이 가장 좀 핵심적인 키워드라서 말씀드렸듯이 알작심, GPU 기반의 강화학습, 심층 강화학습을 한 부분이 연구가 될 주 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뮬레이션만 통해서 로봇을 학습을 하다 보면 실제랑은 동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로봇이 바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더 요즘에 나오는 제로샷 러닝이라든지 퓨샷 러닝 같은 처럼 조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금방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좀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고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인과관계 또는 사건에 대한 이런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LLM이라는 모델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더 지능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태스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물체와 물체 간에 또는 환경에서의 인과관계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LLM이나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연구에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 발표와 그리고 또 Q&A 시간까지 알차게 좀 잘 리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오늘 웨비나 여기서 종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웹미나를 통해서 1시간 정도 제 연구와 제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하시고 또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말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 연구에 적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는 서로 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공동 연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